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사람을 구하는 일본의 어느 여관. 여행을 가고 싶어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던 때입니다. 계속 더운 날이 이어진 탓에 땀을 흘려가며 구인지를 뒤적이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가 여기도 저기도 땡, 전부 땡이었습니다. 달고 다른 장판 위에 대자로 뻗어 뒹굴며 대충 모아놓은 구인 잡지를 펄럭펄럭 짜증을 내며 넘겼습니다. 절약을 위해 밤이 되기 전까지 전기는 꺼두었습니다. 어두운 방에 떨어질 듯 떨어지지 않는 저녁해의 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가려진 부분만이 마치 어두운 십자가 같은 그림자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전차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눈을 감자 다른 방에서 나는 저녁 식사의 냄새가 들어옵니다. 컵라면이 있었지. 저는 피곤한 몸을 일으키며 어질러 놓은 구인 광고 잡지를 치웠습니다. 그러다 문득 우연히 페이지가 펼쳐졌습니다. 거기엔 어떤 현의 여관이 아르바이트를 모집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장소는 그야말로 제가 여행에 가보고 싶다고 생각한 곳이었습니다. 조건은 여름 기간 동안만이라 시급은 그다지라고 해야 하나. 전혀 좋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숙식 제공이라는 것에 강하게 끌렸습니다. 쭉 컵라면밖에 먹지 못했습니다. 간단한 거라도 손수 만든 요리가 먹을 수 있는 데다가 가고 싶었던 장소. 저는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X 여관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구인 광고를 본 사람인데요. 아직 모집하고 계십니까? 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찌지직 얼것같. 전화를 받은 건 젊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전화의 너머에선 처음에 목소리를 가진 남자와 작은 목소리로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근두근해서 어째서인가 정적까지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소화기를 쥐는 듯한 기색이 들었습니다. 네, 전화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인가요? 네, 구인 광고에서 여기를 알게 되어서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만. 아, 감사합니다. 이쪽이야말로 부탁드리고 싶네요. 언제쯤이면 오실 수 있나요? 언제라도 전 상관없습니다. 그럼 내일이라도 부탁드려요. 죄송하지만 성함이 카미오입니다. 카미오 군이군요. 얼른 오세요. 순탄한 박자로 얘기가 흘러갔습니다.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평소 통화하면서 중요한 걸 잊지 않도록 녹음합니다. 다시 통화 내용을 들으면서 필요사항을 메모합니다. 거기서 지내면서 일할 거니까 가지고 갈 거에 보험증 같은 것도 필요해서 그것도 메모했습니다. 그 여관의 구인 페이지를 보자 흑백으로 여관의 사진이 찍혀 있었습니다. 크기는 작았지만 자연에 둘러싸여 있어서 좋아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빨리도 알바에 붙고 게다가 가고 싶었던 곳이었기에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콧노래를 부르며 컵라면을 조리했습니다. 어쩐지 콧노래도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새는 지고 열어두었던 창문으로부터 미지근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컵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뭐가 이상한지 알아챘습니다. 조건이 좋고 돈을 벌면서 여행 기분도 맛볼 수 있다. 젊은 여자도 있는 것 같다. 여관이라면 만남도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뭔가 이상해. 어두워진 창문 유리가 거울이 되었습니다. 그 어두운 창문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왜인지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전 굉장히 침울해 있었습니다. 창문에 비친 나이를 먹은 것처럼 생기가 없는 자신의 얼굴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심한 두통에 눈을 떴습니다. 오한도 심하게 들었습니다. 감기인가? 저는 비틀거리며 이를 닦았습니다. 잇몸부터 피가 나왔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먹으로 칠한 것처럼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고 얼굴은 창백해져서 마치 알바를 포기할까 했지만 이미 준비는 어젯밤에 마쳤습니다. 하지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전화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X 여관입니다만 카미오 씨는 계십니까? 네. 지금 준비를 마치고 나가려던 참이에요. 알겠습니다. 어디 아프신가요? 죄송하지만 목소리가... 아, 죄송합니다. 일어난 지 얼마 안 되어서. 무리는 하지 마세요. 여기에 도착하면 우선 온천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첫날은 푹 쉬세요.
그렇게 바쁘진 않으니까. 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집을 나섰습니다. 저리도 친절하고 상냥한 전화라니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이번엔 한기가 들었습니다. 문을 열자 현기증도 느껴졌습니다. 어쨌든 여관에 도착하면 저는 지나가는 사람이 뒤를 돌아볼 정도로 비틀거리며 역으로 향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을 가지고 나오지 않은 저는 젖어가며 역을 향했습니다. 격한 기침이 나왔습니다. 여관에서 쉬고 싶다. 흠뻑 젖은 채로 역에 도착한 저는 표를 샀습니다. 그때 자신의 손을 보고 놀랐습니다. 건조해서 메말라 있었습니다. 젖어 있지만 피부가 쩍 갈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노인처럼. 큰일이다 병인가. 여관까지 무사히 도착하면 좋으련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난간에 매달리는 것처럼 달라붙어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몇 번이고 쉬면서 전철이 오기까진 아직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쓰러진 것처럼 앉아서 괴롭게 호흡했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지고 손발은 저려왔습니다. 파도처럼 두통이 몰려오기도 했습니다. 콜록콜록 기침을 하자 발밑 근처에 피가 튀었습니다. 저는 손수건으로 입가를 닦았습니다. 피가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흐려진 시야로 지하철 플랫폼을 보았습니다. 빨리 여관으로. 이윽고 전철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미끄러지듯이 도착했고 문이 열렸습니다. 타거나 내리는 사람을 보며 저는 겨우겨우 일어났습니다. 요통이 굉장했습니다. 비틀거리며 승강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몸 전체가 아팠습니다. 승강구에 손을 댔을 때 차 안에서 잔뜩 화가 난 얼굴을 한 할머니가 돌진해 왔습니다. 저는 튕겨나가줘서 플랫폼에 나뒹굴었습니다. 할머니도 비틀거렸지만 다시 덮쳐왔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뒤엉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상대는 할머니인데도 저의 손엔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 마요. 하지 마세요. 전 저 전철에 타야 한다고요. 왜인데? 할머니는 제 위에 올라타서 얼굴을 손으로 꽉 잡고 바닥에 짓누르며 물었습니다. 여관에 갈 수 없잖아요. 이윽고 영무원들이 달려와서 저희는 분리되었습니다. 이미 전철은 가버리고 없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몰려든 사람들의 중심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저로부터 떨어진 할머니는 숨을 고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이거사 들러붙어 있어서 위험했어. 그리고 할머니는 떠났습니다. 저는 영무원과 두세 가지 질답을 주고받았지만 금방 해방되었습니다. 역에서 나온 전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몸의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도 원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보자 혈색도 좋았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생각하며 집을 나왔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담배를 피웠습니다. 진정되고 나선 역시 관두자고 생각하며 여관의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러자 감정이 없는 가벼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전화번호는 현재 쓰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눌러보았습니다. 이 전화번호는 현재 쓰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분명히 번호로 오늘 아침에 전화가 걸려왔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한 저는 통화 녹음을 했었단 걸 떠올렸습니다. 처음으로 되돌려서 들어보았습니다. 지지직네. 감사합니다. X여관입니다. 어라? 저는 한계를 느꼈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을 터인데 목소리가 마치 처음의 남성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구인 광고를 본 사람인데요. 아직 모집하고 계십니까? 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지지직 얼것갓. 저는 거기서 뭔가 얘기하고 있는 걸 들었습니다. 되감기를 하고 음량을 크게 했습니다. 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지지직 얼것갓. 되감기를 해봐도 지지지지 워어로 같아. 다시 되감기. 추워 오를 것 같아. 아이의 목소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어아. 저는 땀을 흘렸습니다. 전화로부터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녹음해둔 통화 내용이 그대로 재생되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쪽이야말로 부탁드리고 싶네요. 언제쯤이면 오실 수 있나요? 언제라도 전 상관없습니다. 기억에 있는 대화 내용.
하지만 저는 아저씨와 이야기를 나눴을 터 거기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지면 밑에서부터 울리는 듯한 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카미오 군이군요. 얼른 오세요. 통화는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제 몸에는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 떨어졌습니다. 밖에는 비가 억수같이 내렸습니다. 가위에 눌린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던 전 겨우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녹음해뒀던 통화 내용이 재생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의 통화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하는 목소리는 저뿐이었습니다. 죽어. 네. 지금 준비를 마치고 나가려던 참이에요. 죽어. 아, 죄송합니다. 일어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죽어. 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합니다. 저는 전화의 전원 코드 자체를 뽑아버렸습니다. 메마른 목에 침을 삼켰습니다. 뭐야, 이거 뭐냐고. 어떻게 된 거야? 제 손에는 그때의 구인 가이드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떨면서 그 페이지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 페이지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책은 깨끗할 터인데 그 여관의 1페이지만 꾸깃하게 구겨져 있었고 뭔가의 얼룩이 크게 퍼져 있었으며 끝부분이 조금 타 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거기만이 낡은 종이었습니다. 마치 수십 년 전에 오래된 잡지 같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전부 타버린 여관이 찍혀 있었고 이런 기사도 쓰여 있었습니다. 사망자 30몇 명. 불은 부엌으로부터 퍼진 모양. 여관의 주인으로 추정되는 탄시체가 부엌에서 발견된 것을 보아 요리할 때 불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무구러운 숙박객들은 미처 도망치지 못하고 불에 타서 사망. 뭐야 이거 구인이 아니잖아. 저는 말문이 막혀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구인 잡지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저는 마비된 머리 때문에 돌처럼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귀가 약해졌습니다. 순간의 정적이 저를 감쌌습니다. 전화 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냉동인간. 제랄드 시드니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부를 얻은 남자였다. 하지만 그가 가진 막대한 돈도 그를 살릴 수 없었다. 현대의학으로 그의 병을 낫게 하는 것은 무리였다. 어떤 치료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냉동인간이 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제랄드 씨. 의사가 그에게 말했다. 신체 활동을 극도로 늦춘 채로 시간을 보내면 언젠가 의학이 발달하여 병을 고칠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동안은 이 저장실에 냉동된 채로 보관될 겁니다. 제랄드는 의사의 말을 따랐다. 제랄드가 깨어나 눈을 떠보니 처음 보는 방 안에 자신의 몸이 누워 있었고 어떤 남자가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키가 큰 그 남자는 기묘하게 빛나는 옷을 입고 있었다. 미래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그 남자가 말했다. 제랄드는 기침을 몇 번 하고는 말했다. 당신은 누구요? 전 당신의 5대 후손입니다. 남자가 말했다. 당신은 아주 오랜 시간을 잠들어 있었죠. 그러니 당신은 제 선조님이라고나 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름이 뭐요? 제랄드가 말했다. 남자는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제 이름은 블락이라고 합니다. 빌라그. 제랄드가 웃었다. 거참 웃긴 이름이네. 글쎄요. 블라그가 말했다. 제 귀에는 제랄드라는 이름이 더 이상하게 들리는군요. 우린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제랄드가 물었다. 지표면으로부터 1마일 정도 지하에 있는 벙커에 있습니다. 블라그가 말했다. 선조님이 살던 때로부터 많은 것이 바뀌었죠. 이젠 지상은 너무 뜨거워서 사람이 살 수 없답니다. 날 지금까지 보존하려면 돈이 꽤나 들었겠군. 제랄드가 말했다. 아직 내가 저축해놓은 돈이 남았나? 유감스럽지만 돈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블라그가 대답했다. 그래서 후손들이 대를 이어 돈을 내곤 했죠. 거참 고맙군. 제랄드가 말했다. 천만에요. 블라그가 대답했다. 제랄드는 일어나려고 했지만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 침대에서 굴러떨어지고 말았다. 움직이지 말아주세요. 블라그가 말했다. 당신은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을 예정이니까요. 이런. 제랄드가 한숨을 쉬었다. 심장까지 병이 퍼졌나? 아니요. 블라그가 말했다. 병이 있는 건 제 심장이랍니다. 세 번째 이야기, 책갈피.
수년 전 나는 중고 책방에서 책 하나를 구입했다. 제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그 안에서 발견한 그림뿐이다. 집으로 책을 가져온 나는 책장을 넘기다가 오래된 사진이 책상 위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누가 남겨둔 낡은 책갈피겠거니 하고 주워들었는데 프린트된 그림을 보고는 충격을 받았다. 그것은 내 사진이었다. 나이를 먹은 나를 찍은 사진. 그리고 내 옆에는 한 여자와 소녀가 서 있었다. 내가 그 사진을 발견했을 때는 많이 어렸던 데다가 여자친구도 없었지만 그 사진이 미래의 내 가족을 찍은 사진이라는 기묘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책상 서랍에 그 사진을 넣어두고는 머릿속에서 잊어버리려 했었지만 별로 효과는 없었다. 그 모습은 항상 마음속 한구석에 남아있었다. 대학을 졸업한 뒤 나는 한 여자를 만나 사랑에 빠졌다. 우리는 결혼을 했고 곧 아이까지 가지게 되었다. 아내의 배가 불러오기 전부터 나는 예쁜 공주님이 태어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실제로도 그랬다. 딸아이의 이름은 사라다. 그녀는 이제 4살이 되었고 나도 사진에 찍혀있던 모습 정도로 나이를 먹었다. 그러나 그 사진에 대해서는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그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는 일도 없었다. 그건 그 사진 뒷면에 쓰인 글귀 때문이었다. 우리 딸의 마지막 사진. 4번째 이야기. 덕구. 왜 하필 그 순간에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을까? 난간 위다. 뒤에선 바람이 등을 떠밀고 눈앞에선 강물이 출렁이며 시커먼 아가리를 벌리고 있었다. 남은 거라곤 고작 영화 속 주인공처럼 멋지게 다이빙을 하는 것뿐이었다. 헌데 유서까지 다 써놓은 마당에 문득 바닥에 벗어놓은 구두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다니 참으로 우스운 일이었다. 등 신세끼. 사실 아까운 물건이긴 했다. 선물한 이의 말이 맞는다면 명품은 못 돼도 준명품은 되는 물건이었다. 해서 아끼고 아끼다 딸 결혼식에 한 번, 대출 상담받으러 거래은행에 방문할 때 한 번, 그렇게 딱 2번밖에 신지 않았다. 허나 그럼 뭐 할까? 은행 빚만 수억이다. 사채와 만기돌에 엄까지 합하면 곡절로 불어난다. 대대로 내려오던 선산과 고향의 땅은 이미 처분한 지 오래고 아내가 울며 불며 이것만은 안 된다. 끝까지 매달리던 집도 덕지덕지 붉은 딱지가 붙었다. 만약 키우던 개가 물어 흠집을 내어 놓지 않았다면 이 구두도 진즉에 팔아치웠을 게 분명했다. 문득 속상한 마음에 눈물이 펑펑 쏟아졌다. 그 잘 나가던 내 인생이 어쩌다 이리 엉망이 됐을까? 탄탄하던 내 회사가 어쩌다 그렇게 순식간에 망하고 만 것일까? 결국 내 잘못이겠지만 분명 억울한 부분은 있었다. 갑작스러운 외교 문제로 수출길이 막히고 멀쩡하던 공장에 불이 나고 납품만 하면 제품에 문제가 생겨 그나마 유지해오던 거래마저 모두 끊겼다. 설상가상으로 가족처럼 믿고 아끼던 직원이 대출금 수억 원을 횡령해 도망쳤다. 어떡하면 그렇게 불운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최악의 상황이었다. 소식을 들은 아내는 혼절했고 돕겠다며 보증을 선 딸과 사위 역시 길거리에 앉을 판국이었다. 아깝기는 뭐가 아깝냐? 죽으면 결국 다 끝이야. 누가 너보고 사업하라고 등 떠밀다냐. 에라이 등신 같은 놈아. 에라이 이 등신 중에 상등신아. 덕구만도 못한 이게 등신 잡놈아. 그간의 속상한 일들이 한꺼번에 떠오르자 나는 돌연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러버렸다. 억울함의 화가 치밀어 도저히 참을 길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분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아니 좋아질 이유도 없었다. 어차피 나는 죽으러 온 거니까. 헌데 시리에 빠져 강물 아래로 몸을 던지려던 바로 그 순간 어디선가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야심한 밤에 웬 경공이 이리 진다 하여 왔더니 찔찔 어리석구나 어리석어. 덕은 덕으로 업은 업으로 갚는 것이 하늘의 이치거늘. 내 어찌 스스로의 허물은 보지 못하고 부모가 주신 소중한 생명을 이렇게 무참히 끊으려 하느냐. 뭐야 당신. 덕은 덕으로 업은 업으로 순리대로 하시오. 고개를 돌려 바라보니 외인상 애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온통 새카만 도프에 뒷짐을 지고 있는 모습이나 말투가 흡사속세를 떠난 도인 같았다. 유난히 작고 하얀 얼굴에 크고 빛나는 눈매하며 단호한 표정에서 뿜어나오는 아우라 역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압도되는 분위기가 있었다. 하지만 너무 어려 보였다.
얼추 보아도 20살 남짓. 그러자 문득 허가 치밀었다. 상대는 자식벌도 안 되는 어린 놈이었다. 비록 죽기를 각오하고 달인 난간에 올랐지만 그런 식의 밑도 끝도 없는 훈계를 듣고도 기분이 좋을 리는 만무했다. 예끼 이놈아, 너는 애비 애미도 없냐? 어디서 새파란 젊은 놈이 네가 뭘 알아? 네 놈이 뭘 아냐고. 부도가 났어. 집이 날아가고 빚이 수억이 넘어. 꽉이사 그 개만도 못한 놈은 엄상환하려고 빌린 돈까지 들고 날랐어. 그 돈만 있었어도 그 엄만 막았어도 이 꼴은 안 났다고. 근데 뭐 덕은 덕으로 업은 업으로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떠들지 말어. 말릴 생각도 말고 죽어버릴 거야. 이 꼴 저 꼴 안 보고 확 죽어버릴 거라고. 우려가 치밀었다. 헤어 강물에 뛰어들려던 것도 잊은 채 눈앞의 청년에게 가슴속의 응어리를 모두 끄집어 토해냈다. 그런다고 가실 울분은 아니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단지 자살하려는 나를 막으려 되는 대로 짓거린 헛소리라고 생각했다. 헌데 그는 나를 말리기는커녕 난간 아래 벗어놓은 구두를 집어들고는 알 수 없는 이상한 소리를 해대기 시작했다. 그래 가늠부얼이라 하였거늘. 나고 자라 아낌 받던 모든 기억이 그에 있으니 타양만리 객지에서 느꼈을래 애절함이 애까지 전해오는구나. 가거라 어서. 작은 바람도 쌓이고 쌓이면 산을 움직인다 하였거늘. 내 이토록 바라면서 왜 가지를 못하느냐. 내 짖는 소리가 어찌나 구슬펐으면 오던 복은 놀라 달아나고 화만 들어 있구나. 쯧쯧쯧. 나도 모르게 혀를 찼다. 참으로 희한한 광경이었다. 멀쩡하게 생긴 청년이 구두를 끌어안고 중얼대는 것도 그렇지만 돌연 굵은 눈물을 펑펑 흘려대고 있으니 분명 정신이 나간 사람 같았다. 헌데 진짜 황당한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다. 못난 놈. 천수를 노렸으면 보낼 때를 아는 것이 이치이거늘. 한낱 미물이 일지언정 목을 쥐어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어 놓았으니 가여운 것 살지도 죽지도 못하고 낑낑대며 울고 있으니 타양만리 객지에서 느꼈을래 애절함이 애까지 전해오는구나. 가거라 어서. 작은 바람도 쌓이고 쌓이면 산을 움직인다 하였거늘. 내 이토록 바라면서 왜 가지를 못하느냐. 내 짖는 소리가 어찌나 구슬펐으면 오던 복은 놀라 달아나고 화만 들어 있구나. 쯧쯧쯧. 나도 모르게 혀를 찼다. 참으로 희한한 광경이었다. 멀쩡하게 생긴 청년이 구두를 끌어안고 중얼대는 것도 그렇지만 돌연 굵은 눈물을 펑펑 흘려대고 있으니 분명 정신이 나간 사람 같았다. 한데 진짜 황당한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다. 못난 놈. 천수를 노렸으면 보낼 때를 아는 것이 이치이거늘. 한낱 미물이 일지언정 목을 쥐어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어 놓았으니 가여운 것 살지도 죽지도 못하고 낑낑대며 울고 있으니 돌연 그가 품에 안고 있던 구두를 바닥에 내던지며 소리쳤다. 미물에 불과한 축생도 때와 장소를 가려 죽고자 하거늘. 내 어찌 축생만도 못하게 죽고자 하느냐. 그래서야 저승에 계신 부모님을 무슨 낯으로 보려 하는가. 이 미친.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저 미친 놈이 헛소리를 한다고만 생각했다. 적어도 그 말을 듣기 전까지는 분명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임진년 4월 초 하룻날 가신 두 분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계시거늘 망치로 머리를 두드려 맞은 것 같았다.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단지 이것이 꿈인지 생신지 과연 이것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말을 생각했다. 그가 말한 임진년 4월 초하루. 그러니까 2012년 4월 1일은 부모님의 기일이었다. 참으로 기묘했다. 우연이라 생각하기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다. 청년은 어떻게 내 부모님의 기일을 알고 있는 것일까? 분명 그와 나는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는 생면부지의 사이였다. 그는 왜 이곳에 나타났고 그가 내게 한 말들은 무슨 뜻이었을까? 궁금하고 묻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청년은 구두를 놔두고 가차없이 돌아섰다. 그리고는 천천히 다리 반대편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잠시만요. 나는 헐레벌떡 자리를 털고 일어서 청년을 향해 뛰었다. 맨발인 것도 잊은 채 정신없이 달렸다. 한데 이상하게도 청년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나는 뛰고 그는 걷는데 그다지 넓지 않은 보폭임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거리를 좁힐 수가 없었다. 결국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멈춰 서자
청년도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그 아이를 그리운 곳으로 데려가시오. 그게 당신이 진업을 풀 깹니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잠시 숙였던 고개를 들자 그는 어느새 연기처럼 사라지고 없었다. 무언가에 홀린 기분이었다. 분명 꿈은 아닌데 이것이 현실인가 싶은 위구심에 볼을 꼬집어 볼 정도였다. 그리고 왠지 막힌 것이 뚫린 듯 가슴이 후련했다. 여보 괜찮아? 나를 본 아내는 눈물부터 흘렸다. 내 두 손을 꼭 잡고 잘 생각했다. 이제 나쁜 마음 먹지 마라. 돈이야 또 벌면 된다. 그리고 고맙다. 그 말만 연이어 반복했다. 나는 직감했다. 아내는 분명 서랍에 넣어둔 유서를 본 것이 틀림없었다. 나는 죄 많은 남편이었다. 이런 아내를 두고 죽는다면 나의 그 무책임함은 아마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아내가 진정됐을 무렵 나는 넌지시 물었다. 덕구 어디 갔어? 덕구요? 덕구는 왜? 지금 덕구가 문제예요. 당신 수척한 거 좀 봐 아이고. 아니 그러지 말고 잘 좀 생각해봐. 우리 덕구 어디 갔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 그깟게 신경 쓰게 생겼어요. 다 늙어 빠진 게 차 앞 들어오기 전부터 시름시름 앓길래. 어쩌나 했더니 김서방이 데리고 갔어요. 병원 간다고. 그래. 그게 어디지? 단지 앞에 거기 말고 어디 또 있겠어요? 아 그렇지 인근에 동물병원이 거기뿐이니 내 다녀오리다. 어디 가요? 할 일이 좀 있어. 오래 안 걸려. 여보, 여보. 병실에 누운 아내를 두고 나는 집 앞 동물병원으로 향했다. 덕구 때문이었다. 덕구, 우리 집 개.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내 개는 아니었다. 시골에 사시던 부모님이 적적하다며 키우던 흔하디흔한 잡종견이었다. 털이 누런 것이 그리 예쁘지도 않고 순에 빠져서는 집을 지키는 용도로도 영 탐탁지 않은 녀석이었지만 부모님은 유독 덕구를 예뻐하셨다. 그건 아마도 일찌감치 서울로 유학을 떠나 명절을 제외하곤 통볼 수 없는 아들의 빈자리 때문이리라. 우리 덕구 잘 좀 부탁한다. 그래. 전에도 옆집 할멈한테 부탁해놨더니 아 글쎄 밥도 안 주고 통 들여다보지도 않는 통에 다녀오니 바싹 말랐지 뭐냐. 에이 못된 할망구 같으니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뒀는데 아이고 또 걔 걱정만 하신다.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그래 우리는 너만 믿고 간다. 덕구야 금방 다녀올게. 밥 잘 먹고 알지? 그런 덕구를 맡게 된 것은 부모님의 팔순기념 효도 관광 때문이었다. 하지만 나도 덕구도 그것이 부모님의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다. 버스 전복 사고였다. 부모님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다. 상을 마치고 돌아오던 날에야 비로소 알았다. 식구가 하나 늘었다는 걸. 아이고 미치겠네. 이놈의 똥개가 또 밥그릇을 뭘 잘했다고 꼬리를 흔들어. 내가 속 터져서 원. 아내는 개를 좋아하지 않았다. 정확히는 싫어하는 쪽에 가까웠다. 그래서 마당 청소라도 한 번 했다 하면 나를 붙잡고 저놈의 똥개 때문에 내가 못 산다. 누구 좀 줘버리면 안 되냐. 라고 하소연을 다할 정도였다. 나 역시 딱히 개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덕구를 보면 이상하게도 부모님이 떠올랐다. 당신께서 아끼며 끌어안으며 자식을 바라보듯 흐뭇해하시던 주름진 그 얼굴이 떠올랐다. 그러고 보니 상을 마치고 돌아와 축 늘어진 날 제일 먼저 반겨준 것도 덕구였다. 그렇게 덕구는 본의 아니게 우리의 가족이 됐다. 하지만 그런 덕구가 몇 년 전부터는 영 신통치가 않았다. 입맛이 없는지 계속 밥을 남기더니 언젠가부터는 집에 누워서는 통 나오질 않았다. 안쓰러운 마음에 집 근처 동물병원에도 찾아가 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저희가 믹스견들은 보통 수명을 10년에서 13년 정도로 봅니다. 사람으로 치면 10살짜리가 환갑 정도 되는 거죠. 13살까지 꽉 채우면 나름 장수한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 친구는 이빨이나 다른 부분을 보면 그보다 훨씬 더 돼 보이네요. 나름 장수한 거죠. 아무튼 어떤 병이 있는 건 아니니까 걱정 마십시오.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다만 천천히 마음의 준비는 하셔야겠네요. 마음의 준비요? 네 아마 이젠 앞도 안 보일 겁니다. 눈 보세요. 부였죠. 그런데도 주인분 냄새를 맡았는지 꼬리를 흔드네요.
기력도 별로 없을 텐데. 정말로 충직한 친구인가 봐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세상에 과연 그 누가 이 친구들처럼 맹목적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버림받고 홀로 남겨져도 이 친구들은 절대 사랑하는 걸 멈추지 않아요. 아니 멈추는 법을 모르죠. 끝없이 꼬리를 흔들어요. 바로 지금처럼요. 낑낑대면서도 꼬리를 흔들던 덕구의 모습이 떠올라. 갑자기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랬나? 그걸까?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녀석은 쭉 멈추지 못했던 걸까? 끝없이 그리워하며 그곳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렸던 걸까? 나는 급히 차를 몰고 동물병원으로 향했다. 그리곤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워 보이는 덕구를 차에 태웠다. 잘 오셨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저도 계속 연락을 드렸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으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폐를 끼쳤습니다. 아닙니다. 저보다는 이 친구가 훨씬 더 애가 탔을 겁니다. 그러게요. 제가 많이 모자랐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우리 덕구 잘 보살펴 주셔서. 나는 그대로 동물병원을 곧장 부모님의 옛집이 있던 시골로 향했다. 힘껏 밟으면 2시간 남짓이면 충분하건만 왠지 마음이 초조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다는 수의사의 말도 그렇지만 그간 덕구가 감내해온 길고 긴 기다림의 시간이 마음에 걸렸다. 거듭된 사업 실패와 빚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려 했던 어리석은 내 모습도 오버랩됐다. 책임감에 앞서 미안함이 느껴졌다. 녀석에게 그토록 그리던 정겨운 고향을 보여주고 싶었다. 힘들었지? 조금만 더 버티자. 응. 나는 한 손엔 핸들을 쥐고 다른 한 손으론 뻣뻣하게 말라붙은 덕구의 털을 쓰다듬었다. 내내 죽은 듯 잠들어 있던 덕구가 처음 움찔대며 신음한 건 이젠 폐가나 다름없는 부모님의 옛집을 한눈에 보이는 비탈진 언덕길을 내려올 무렵이었다. 우연치고는 신기한 경험이었다. 무엇이 이 아이를 깨웠을까? 익숙한 공기, 친근한 새소리와 바람에 스치는 나무와 풀들이 만들어낸 작은 울림. 어쩌면 그건 덕구만이 느낄 수 있는 고향의 내음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게 무엇일까 궁금하면서도 한편으론 기뻤다. 드디어 덕구를 꿈에 그리던 고향에 데려온 것이다. 급히 집 앞 담벼락 아래에 차를 세우고 문을 여니 놀랍게도 덕구가 비틀대며 몸을 일으켰다. 살랑살랑 꼬리는 예전처럼 바람을 따라 흔들리고 긴 세월 탓에 조금은 생소한 것인지 아니면 너무 기뻐 믿을 수 없는 것인지 고개를 좌우로 돌리며 이제는 보이지도 않는 희뿌연 눈이 주변을 훑는다. 나는 그런 덕구를 안고 천천히 대문으로 향했다. 덕구가 코를 벌리몄다. 촉촉하던 코는 이제 말라붙고 상처가 나 딱지가 내려앉았지만 천천히 고향의 내음을 음미하는 덕구의 모습에서 뭐라 설명할 수 없는 편안함과 안도가 느껴졌다. 그리곤 곧 내려달라는 신호인지 덕구가 버둥거렸다. 나는 자풀로 무성해진 마당에 덕구를 내려놓고는 천천히 그 뒤를 밟았다. 덕구는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듯 절룩이면서도 담벼락과 기둥 그리고 녹슨 수전 사이를 오갔다. 그건 마치 인사를 하는 것 같았다. 반가워. 그리고 그리웠어. 나 역시 그랬다. 덕구를 따라 보니 오랫동안 잊고 있던 유년기의 추억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왔다. 신나게 뛰놀던 마당하며 여름이면 시원하니 등목을 하던 작두 펌프까지. 나는 변했는데 고향은 예전 그 모습 그대로 나와 덕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덕구가 힘차게 짖었다. 무엇을 발견했을까? 예전 같으면 한달음에 달려가 주변을 빙빙 돌며 어서 오라 힘차게 꼬리를 흔들었을 테지만 오랜 기다림은 귀성객의 몸을 참 많이도 무겁게 만들었다. 터벅터벅 내딛는 걸음걸음이 힘겨워 보였다. 하지만 뒷발을 질질 끌면서도 무성한 풀과 자갈을 헤치고 나아간다. 그제야 기억이 났다. 툇마루 옆 어쩌면 덕구에겐 가장 정겨운 곳이다. 판자로 얼기설기 이어 붙였지만 그곳에 덕구가 긴 시간 가장 그리워했을 작은 공간이 있다. 지겹도록 핫핫한 뜨거진 양은 밥그릇도 그때 그대로다. 그곳에 덕구가 자리를 잡았다. 그리곤 길고 게으른 하품을 토해낸다. 얼마나 피곤했을까? 길고 긴 여정을 끝마치고 이제 막 돌아온 참이다. 얼마나 긴 잠을 청하려는지 쭉 뻗은 발로 턱을 괸다. 눈을 감는다. 때마침 지기 시작한 노을이 온 집안을 붉게 물들였다.
덕구의 얼굴에 또 황혼이 물들고 입꼬리가 살며시 위로 오른다. 웃고 있나? 아니 웃고 있다. 5월의 바람이 참으로 따스했다. 이창주 선생님 되십니까?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아 선생님 제발 전화 좀 받으세요. 계속 꺼놓으시고 받지도 않고 그러시면 저희가 어떻게 수사를 합니까? 경찰서고요. 수배됐던 곽동현이 체포됐으니까 시간 되는 대로 서해 좀 들러주십시오. 곽 이사가요? 네. 횡령 혐의로 수배 중이던 곽동원이 오늘 새벽에 군사랑에서 체포됐습니다. 중국으로 밀항하려던 모양인데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 덜미가 잡혔다네요. 다행히 돈은 거의 그대로인 모양이라니까. 오실 때 서류 좀 준비해 오시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화기를 붙들고 넙죽 인사하는 창주의 등 뒤로 하얗고 희미한 봄바람이 일렁였다. 그 일렁임은 마치 작은 속삭임 같아서 두 볼이 아닌 귓가를 간지럽히고 머리칼보단 가슴팍 한쪽을 술렁이게 했다. 그리고 지쳐 잠들었던 덕귀를 종긋 일으켜 세웠다. 덕구야 잘 있었나? 네가 올 때가 되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를 않는 기라. 그래 내 한참 전부터 꼼짝 않고 여서 기다렸다. 기왕지사 가는 길 너 올 때 내가 마중을 나오면 네가 얼마나 반가워하겠나 그 생각하면서 말이다. 그래 괜찮다. 내 이제 어디 안 간다. 인자 어디 가도 너랑 딱 붙어 다닐 거야. 봐라. 할멈도 저 만치서 너 안 기다리나? 창주한테 너만 빼놓고 걱정은 크게 안 했지만 이제 보나 저제 보나 기다리느라 목이 빠졌다. 그래도 인자 만났으니 됐다. 괜찮다. 덕구야 우리 이제 어디 안 간다. 울지 마라 이제 절대로 안 헤어진다. 너랑 나랑 우리 할멈이랑 이제 우리 같이 천년만년 살아보자. 그래 괜찮다 덕구야. 이리 온나. 오랜만에 한번 안아보자. 어이구 내 새끼. 덕구야. 5번째 이야기 3번째 소원. 한 노인이 어두운 길 위에 서 있었다. 그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었고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잊어버렸다. 심지어 자신이 누구인지도 기억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힘없는 다리를 잠시 쉬게 하려고 바닥에 앉았는데 위를 쳐다본 순간 갑자기 한 노파가 눈앞에 나타났다. 그녀의 피부는 잔뜩 주름진 회색이었으며 코는 구부러져 있었다. 턱은 사마귀로 뒤덮여 있었다. 그녀는 다 빠져버린 치아를 드러내며 기분 나쁜 미소를 짓고는 기득거리며 말했다. 이제 3번째 소원을 말할 차례다. 어떤 소원을 빌래? 3번째 소원이라고? 남자는 황당해했다. 첫 번째랑 2번째 소원도 빌지 않았는데 어떻게 3번째 소원을 빈단 말이야? 넌 이미 2개의 소원을 빌었어. 노파가 말했다. 2번째 소원은 첫 번째 소원을 빌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달라는 것이었거든. 그래서 지금 넌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거야. 소원을 빌기 전의 상태로 되돌아간 거거든. 그녀는 또다시 키득거렸다. 그래서 이제 소원은 딱 하나 남았지. 좋아. 남자가 주저하며 말했다. 이런 거 믿지는 않지만 손해볼 건 없지.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 재미있군. 노파는 소원을 이루어주고는 말했다. 첫 번째 소원이랑 같은 걸 빌다니. 6번째 이야기. 매장. 사람이 죽지 않은 채로 매장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던 과거에는 관에 6피트 정도 되는 구이 튜브와 함께 종을 설치해 놓기도 했다. 실수로 무덤에 묻힌 사람들은 구리 튜브를 통해 공기를 공급받고 종을 울려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가능했다. 마을에서 무덤 파는 일을 하던 해롤드는 어느 날 밤에 종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갔다. 대부분의 경우는 아이들이 장난을 치거나 바람 때문에 종이 울리는 현상일 뿐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구리 튜브를 통해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던 것이다. 그녀는 빨리 자기를 무덤에서 꺼내달라고 울며 애원하고 있었다. 당신이 살아 오브라이언이요? 해롤드가 물었다. 네. 구리 튜브를 타고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1827년 10월 17일에 태어났어. 그는 다시 물었다. 맞아요. 그게 내 생일이에요. 그녀가 대답했다. 묘비에 적혀있기로는 당신이 1847년 2월 20일에 죽었다고 쓰여있는데 해롤드가 말했다. 전 죽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실수로 절 물은 거예요. 빨리 절 좀 꺼내주세요.
그녀가 다시 울부짖었다. 미안하게 됐구먼, 아가씨. 해롤드는 무덤에 달려있던 종을 떼어 발로 밟아버리고는 구리 튜브를 관에서 뽑았다. 올해는 1850년이야. 당신이 누구든 간에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건 확실해. 7번째 이야기, 생명. 예전에 어르신들의 말씀이나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특정 물건에게 정 또는 증오 혹은 계속 이야기를 걸면 그것의 일종의 생명이라는 것이 깃들어서 자신이 사람인 줄 안다라는 이야기요. 저희는 비바람치는 여름이나 춘이 푹푹 쌓이고 영하 2에서 30도를 넘나드는 혹한에도 한결같이 다 낡아서 빈바랜 전투복 하나 걸치고 언제나 같은 장소에 배치되는 허병장이 왠지 안쓰럽기도 하고 해서 근무 투입하면서 허병장을 걸어놓을 때면 언제나 허병 오늘도 졸지 말고 근무 잘하자. 또 근무 철수하면서 허병을 내릴 때 주간에는 마네킹이라는 것이 들키니까 허병을 안 세웁니다. 오늘도 무사히 근무 마쳤네 수고했고 푹 쉬어 허병. 이라고 항상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그런 일상적이면서도 비일상적인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고 그렇게 쥐오프 짬밥도 얼추 반년쯤 되었을 때 그러니까 시기상으로 여름이 다져 물어가던 때 1년 주기로 부대가 돌아가며 순환 근무를 서는데 저희는 3월에 들어가서 다음 해 3월에 철수했습니다. 어느 밤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후반 야근부여서 어느 때처럼 모범 중에 기상하여 졸린 눈 비비며 근무 투입 준비를 하는데 상황실에서 상황을 보던 포반장이 스파이더로 온갖 욕을 다 하면서 장난친 놈 잡히면 죽인다고 역정을 내더군요. 저희는 또 어느 말년이 밀조 돌면서 장난치나 보다 생각했죠. 참고로 스파이더는 일반 가정집 전화처럼 번호만 알면 외부에서 휴대폰으로도 장난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여담으로 어느 휴가자가 후임에게 스파이더로 전화를 걸었다가 영창 그리고 지역을 먹었었죠. 그렇게 생각하며 합동 후 전 반야와 교대를 하는데 당시 저와 교대하던 초소의 선임분 대장이 뜬금없이 조심하라는 말을 남기고 나가더군요. 당시 상병 사수이던 전 그냥 이 인간이 장난치는구나 생각하고 투입 후 후임과 노가리를 까고 놀고 있었습니다. 후반야의 지루함 아는 분은 아실 거라 믿습니다. 밤은 길고 이야깃거리는 두어 시간도 안 돼서 묵나고 결국은 졸음과 싸우는 때죠. 그러다가 가벼운 일이 하나 터집니다. 상황실에서 각 초소로 스파이더를 돌렸는데 그 내용이 허병을 걸어놓은 초소에서 자꾸 상황 보고가 온다. 말년이나 누가 거기 지나면서 장난쳤냐? 였습니다. 저희야 당연히 그럴 일 없으니 초소 상병 EX입니다. 저희 이제 밀조 한 바퀴인데다가 밀조 간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였죠. 그러고 근부를 서는데 북측에서 산부를 보게 되어 보고하려는데 다시 스파이더가 오는 겁니다. 이번에도 역시 포반장이 매우 화난 목소리로 누가 자꾸 빈 초소에서 장난치냐고 전 반야랑 후반야 너희들 지금 장난하냐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부소대장한테 연락 넣었으니까 지금 밀조 돌면서 다시 체크해봐 라고 하는 주람한 계시가 떨어지더군요. 그렇게 예정보다 빠른 밀조를 돌면서 상병 사소라는 이유로 제가 그 문제의 빈 초소를 확인차 순찰을 했는데 그곳에 배치되어 있는 스파이더의 수화기가 내려가 있고 선도 조금 해져 있길래 혼선이 왔나 보다 싶어서 다시 원위치시키고 상황 보고하며 나가면서 그 허병장에게 부사수인 제 후임과 같이 이봐 허병 그런 장난은 치지 말고 우리 근무 잘라서 보자고 라고 말한 후 다시 근무를 서다가 철수하여 아침부터 점심나절까지의 단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후반이야 근무. 이번에는 제가 첫 대기를 들어가고 밀조 출발하면서 허병장이 있는 그 빈 초소를 지나며 나간다 수고해 허병 을 한번 날려주고 초소로 들어간 후 근무를 서는데 이번엔 99K로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현명의 수신 대기 중인 111, 공국 222인데 송신바람. 그렇게 무전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무선망은 당연히 현재 근무 투입 중인 분대원들의 채널과 동일하기에 분대원들의 웅성거리는 무전과 지금 수화자 누구냐는 무전이 들어오고 저 역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찰나 동일한 무전이 한 번 더 들어옵니다. 현망에 수신 대기 중인 111 제가 들어간 초소 번호
공국 222인데 송신바람. 어떻게 해야 하지? 누구 장난일까? 그 생각만 한데 대기초소에서 소대장이 스파이더로 저에게 연락하여 그 무전에 한번 응답해 줘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응답했습니다. 110일 송신. 110일 본국 222인데 현재 근무 중 특이사항 없고 77번 철주 근처로 고라니 한 마리가 다닌다는구나. 110일 입감하였고 남은 근무 잘 서라는구나. 222 입감하였다고 알림. 수고되기 바람. 양호 수고되기 바람. 허명초소에 이름 없는 귀인과 태연인 무전을 주고받는 그 심정이란 불알이 땅콩처럼 쪼그라들고 여름인데도 소름이 찌르르하고 돋아났죠. 그 후 소대장이 직접 통신병과 밀어주기 없는 순찰식 밀조 돌면서 각 초소를 돌고 제 초소에 놀러와서 이야기 하나를 하는데 참. 야 무식간돌이 아너 아까 허병초소에서 날라온 무전에 응답했지? 예, 그렇습니다. 어떤 기분이 돼? 사실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도 소름 좀 돋습니다. 소대장님. 근데 진짜 이상한 게 뭔 줄 알아? 뭐 이상한 거 있었습니까? 아까 무전에서 77번 철주 근처에 고라니 돌아다닌다고 했잖아. 내가 오면서 확인해 봤는데 진짜로 그 앞에서 고라니 한 마리가 불 뜯어 처먹고 있더라. 근데 더 이상한 건 뭔 줄 알아? 그거 보고 나도 소름 돋았어도 나는 간부잖아. 눈 딱 감고 허병초소 문을 왈칵 하고 힘껏 열어 제꼈는데 뭐 있었을까? 소대장님. 이거 주워왔다. 네가 한번 봐봐라. 확인해보라며 소대장님이 저에게 보여준 것은 구형 무전기인 겁니다. 아무도 없는 초소에 갑자기 그런 게 나오다니. 그런 무전은 왜 하필 저에게? 그런저런 생각이 막 들었지만 어차피 당사자들인 우리 분대만 알고 있는 일이고 또 위에서는 믿어주지도 않을 테니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후반야 3일째부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후 우리가 겪은 일을 주간조인 이분대에게 이야기하니 서 병장이 구라까지 말라며 자기가 한번 보겠다고 하고는 근무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 취침에 들어간 저는 꿈을 하나 꾸었습니다. 꿈에 내무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문이 열리며 웬 일병이 한 명 들어왔는데 저희 소대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같이 TV를 보던 분대원들에게는 눈길 한 번 안 주더니 저에게 와서 털썩 쓰러지더니 이상병님 서병장님이 제가 맘에 안 든다며 제 가슴을 발로 찼습니다. 진짜 억울합니다. 이상병님 하면서 울먹울먹 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 꿈속에서조차 상병짬밥을 과시하며 그 울고 있는 이름 모를 일병을 토닥거려주고 같이 담배 한 대 피우면서 군 생활이 원래 그런 거다라며 달래다가 꿈에서 깨었습니다. 기상 후 점심을 먹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다가 합동 시간이 되어서 합동 근무를 설 때 꿈도 있고 해서 서 병장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서 병장이 우리를 반겼고 같이 얼마 안 남은 합동 시간 대책의 노가리로 보내는데 문득 서 병장이 그러는 겁니다. 주간에 근무 투입하면서 허병장 초소 들러봤는데 이 말 듣고 그놈을 보니 왠지 기분이 더러워서 발로 가슴팍을 냅다 걷어찼는데 이 허병 새끼가 사람 자빠지듯이 꼬꾸라지더라. 순간 서병장이 한 말이 제가 꾼 꿈과 오버랩되면서 오싹해졌고 서병장에게 제가 꾼 꿈을 이야기하면서 당분간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기분이 나빠졌는지 저에게 가벼운 손찌검을 하면서 이 새끼가 누가 무식간돌이 아니랄까봐 병장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네 라고 하며 욕을 하더군요. 그렇게 합동 시간이 끝나고 해도 다 떨어져서 전반야 조를 남겨두고 후반 야인 저희들과 주간조인서 병장 네 분대가 같이 철수를 하는데 저희 분대가 앞장서고 서병장 네 분대가 뒤에서 따라오는 형식으로 철수를 했습니다. 허병장 초소를 지날 때쯤 뒤에서 우악하는 짧은 비명이 들리더군요. 앞장서던 소초장, 근처 초소에서 근무하려던 전반야, 그리고 저희가 소리가 난 곳으로 가보니 허병장 초소가 열려있고 그 문 앞에 서 병장이 다리를 잡고 쓰러져 있는데 하필 오싹하게 열린 문틈 사이로 허병장의 팔이 살짝 나와 있었습니다. 저희를 밀치고 달려온 소대장이 그 광경을 보고 잠시 얼었다가 서병장 내 분대원들한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서병장이 앞장서서 분대원들이랑 가고 있는데
화병장 초소에 걸어놓은 화병이 한쪽 끈이 풀림과 동시에 떨어지면서 문을 치는 바람에 문이 열리고 앞서가던 서병장이 그 문에 얼굴을 부딪히면서 뒤로 고꾸라졌다는 겁니다. 암튼 그런 연유로 서병장이 자빠지면서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초지종을 듣고 소대장이 서병장의 몸 상태를 확인하는데 발목이 골절이 되었더군요. 그렇게 초저녁 에피소드는 2분 대장인 서병장의 발목 골절 해프닝으로 끝나면서 서병장은 후방 CP의 무대로 긴급 후송됩니다. 다른 소대원들이야 초소도 워낙 낡았고 허병장 고정끈이 낡아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저와 소대장은 유독 찝찝함을 감추지 못하였고 특히 저는 그 꿈과 서병장이 했던 행동들 때문에 더욱 의문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4일차 어김없이 후반야 근무. 하지만 이날은 원래 행사처럼 연대장이 순찰을 오는 날이었고 저희는 군기가 잔뜩 들어있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어깨에 힘도 좀 주고 눈알도 부라리면서 근무를 서는데 당시 제가 있던 초소의 위치가 허병장 초소 다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찰자가 저에게 오려면 허병장 초소를 지나서 와야 하는 위치이지요. 그렇게 연대장을 기다리며 눈알을 부라리고 있는데 순찰로를 따라 2명의 사람 형체가 보이기 시작하였고 우리는 파워 FM 방식으로 수화를 하고 연대장과 연대 통신병을 맞이하여 초소의 경계 지역과 전방의 지형지물 등을 이야기하고 연대장의 흡족한 미소를 보며 속으로 아싸를 외치는데 느닷없이 연대장의 이야기 하나에 초소에 있는 저와 뒤늦게 순찰하는 척하면서 온 소대장은 얼어버립니다. 연대장 말. 야 연통아. 예 연대장님. 연대 상황실에 무전 날려서 내일 이 애들 소초에 황금마차 올려보내라고 해라. 저희는 이때 근무 상태가 좋은 소초에는 주 1회인 이동식 PX를 한 번 더 오게 하는 특전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소대장. 예 X초소 대장 중일. 너희들 소초는 애들 근무 상태가 다 좋구나. 방금 222 초소에 있던 애들도 수화 방식이나 근무 브리핑이 좋아서 내가 특별히 황마 서비스했다.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공포스럽던지 잠시 말없이 있던 저희 분위기를 알았는지 연대장이 다시 이야기하더군요. 222초소 애들 말이야. 근무 상태가 좋더라고. 저 연대장님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젊은 친구가 귀가 안 좋은 건가? 222초소 애들 말이야. 저 연대장님 그 초소는 마네킹만 세워놓는 가초소입니다. 무슨 소리야 이 친구야. 나랑 통신병이 아까까지만 해도 수화받고 그 안에서 애들 브리핑하는 걸 들었는데 연대장 슬슬 기분 나빠지나 봅니다. 연통. 예 연대장님. 너 방금 나랑 같이 그 초소에서 브리핑 받았어 안 받았어? 분명히 일병사수가 수화하고 브리핑도 했었습니다. 야 소초장 이래도 내가 잘못 본 거야? 나랑 연통이 같이 봤어. 이 사람아. 어이 거기 상병 사수야. 네가 한번 말해봐. 거기 일병사수 너희 분대 아냐? 666초소 근무자 상병 야무개 연대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22초소는 전시 투입이 아닌 이상 마네킹을 세워 적을 기만하는 가초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분대 인원은 총 11명이며 근무 투입자 8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비번이며 비번 인원 중 일병인 1명은 현재 상황실에서 근무서고 있습니다. 연대장 제 말을 듣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사실은 사실인 것을. 이것들이 지금 연대장하고 장난하자는 거야? 중대 해체되고 싶어? 상황실 연결해. 예. 이소초 상황실 연결하라고 임마. 부랴부랴 상황실에 연락하여 소초 총원과 현재 근무자 등등을 물어보던 연대장 안색이 이상해집니다. 그러더니 결국 소대장과 함께 그 초소를 다시 갔고 그 후 정말 굳은 표정으로 레토나를 타고 연대로 돌아가 버리더군요. 하지만 다음날 약속했던 황금마차는 왔었기에 그냥 그걸로 행복해져서 전날 일은 그냥 묻어버립니다. 격오지 근무인 군인은 PX면 동기도 팔 수 있기에 그리고 솔직히 이때까지 괴담 없는 군대가 어디 있고 사연 없는 근무지가 어디 있냐 뭐 나오면 나오는 거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날 밤 저마저도 목격하게 되니 세상이 달라져 보였습니다. 그날 새벽 한 번 더 온 황금마차 덕분에 부족하던 당분도 채우고 다 떨어져 가던 연초도 다시 채우니
너무 행복해져서 날아갈 것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덧 세 번째 밀조를 돌 때가 되어서 밀조를 두는데 문제의 허병 초소를 지날 때 저는 보았습니다. 언제나 말없이 꿋꿋하게 정면을 바라보면 허병의 몸이 순찰로 쪽으로 돌아가 있는 것을. 문제는 거기서 그냥 지나쳐야 했는데 한순간의 판단 미스로 오줌까지 지리게 될 줄이야. 그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순간 허병을 바로 놓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허병 초소문을 열고 허병의 몸통을 잡는 그 순간 초소문이 닫혀버립니다. 그것도 누가 화내면서 강하게 발로 차는 듯이 쾅 하고 부사수는 졸지에 초소에 갇혀버린 저와 스스로 닫힌 문을 번갈아 보더니 이내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소대장이 자고 있는 초소로 도망가 버립니다. 저 혼자 경계등 불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가초소에서 허병을 어정쩡하게 잡은 상태로 굳어서 입만 어버버하고 있는데 스파이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전 소대장이겠거니 하면서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통신보안 222초소 상병 EX입니다. 통신보안 222초소 상병 EX입니다. 이성이 날아갈 것 같고 무서워 죽겠는 마당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고참들이 나를 놀리려고 하나 였습니다. 그런데 이윽고 들리는 소리. 왜? 군대장님, 나병장님, 시넥스야 너냐? 아 진짜 장난질치 마십시오. 무서워 죽겠습니다. 왜? 뭘 왜긴 왜입니까? 무서워 죽겠으니까 진짜 장난 그만하십시오. 왜? 아 진짜 자꾸 그러시면 근무태도 불량으로 저 진짜 상황실 연락 때립니다. 이제 왜? 야 씨발 너 누구야? 근무 철수하면 뒤진다. 왜 이제 안 걸어줍니까? 이때 목소리가 진짜 지금도 소름 돋는 게 영화 주온에서 귀신이 기어 나올 때 뭔가 떨리는 톤으로 어하는 거랑 비슷했습니다. 그 톤으로 아주 천천히 뭔가를 말하는데 왜 이제 말 안 걸어줍니까? 아마 이때부터 이성의 끈을 놓았다고 생각됩니다. 왜 며칠 전처럼 늘 그렇듯이 말 안 걸어줍니까? 예 부끄럽지만 이때 군복에 오줌 지렸습니다. 더 이상 스파이더의 수화기를 들 자신도 없었고 제 바로 뒤에 있는 허병을 볼 자신도 없더군요. 상병 달 때까지 키워오마니 가득했던 악과깡은 이미 지려버린 소변에 섞고 나왔고요. 머릿속으로 셋을 세자마자 분앞발로 초소문을 발로 차서 부서뜨리고 단박에 튀어나가려는데 무언가 제 전투조끼를 잡은 것처럼 뒤로 다시 당겨졌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지 않자 바로 99K를 꺼내어서 은호고 나발이고 제끼고 99K에 대고 살려주십시오 소대장님. 그 외마디 비명과 함께 전 이성의 끈을 놓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 후 다시 깨어났을 땐 소대장과 제 부사수 그리고 소통이 절 흔들고 있었습니다. 제 부사수 놈을 버렸다는 죄책감 때문인지 질질 짜면서 한다는 소리가 이상병님 일어나십시오 제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눈을 뜨자 소대장은 무슨 굶주린 사람처럼 저를 냅다 끌어안고는 살아서 고맙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수통에 물을 마시며 좀 진정하자 군대장에게 말해서 저 이 일은 근무여를 시키라고 하고는 저보고 오늘 철수할 때까지만 대기초소에서 자기랑 버티자고 할 이야기도 있으니까 같이 있으면서 버티자고 하더군요. 그리고 대기초소 서로 자기가 목격한 걸 이야기했습니다. 우선 제 부사수입니다. 문이 닫히고 놀라서 얼떨결에 초소 안에 갇혀버린 절 보고 닫힌 문을 바라보다가 문을 열어야겠다고 판단하고 행동하려는데 제가 잡고 있던 허병장의 목만 돌아서 자기를 보고는 입모양을 번긋거리는데 느리게 한 글자 또박또박 입모양을 만든 그 내용이 이거랍니다. 열지 말고 가. 구사수는 이거 보자마자 미친 새끼처럼 소대장에게 보고해야겠다는 생각만 가득했답니다. 그리고 대기초 소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단잠에 빠져있던 소대장을 잡아 흔들었고 이야기를 들은 소대장은 저와 겪은 일련의 일들 때문에 일말의 의심도 없이 부사수와 함께 길을 따라 달려올라오고 그 모습을 본 가투소와 가까운 곳의 선임과 소대장, 제 부사수, 소대통신병은 보았답니다. 문을 발로 차서 부수고 뛰쳐나가려는 저와 마치 저와 떨어지기 싫다는 듯 제 전투조끼를 잡고 있는 허병의 손을 그리고 그때 맞춰서 군대 무선망에 퍼진 제 비명 살려주십시오 소대장님. 가투소와 근접한 곳의 초소 인원들은 4K로 그 광경을 보면서 덜덜 떨었고
멀리 떨어진 곳에 딴 근무자들은 제가 간첩한테 목 따이고 있는 줄 알았다더군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았답니다. 소대장과 인원들이 도착하자 소대장과 저를 번갈아 보며 아쉬운 듯 놓는 그 하얀 팔을. 팔이 사라지자마자 저는 땅바닥에 고꾸라졌고 소대장과 부사수가 절 흔든 것이었죠. 거기까지 들은 전 몸을 쉼 없이 떨어야 했고 날이 밝는 대로 허병장을 떼어서 복귀. 그대로 공터에서 따로 소각하고 소금 주머니와 함께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초서는 마네킹 대신 플라스틱으로 된 북한군 표적으로 바꾸고 스파이더 또한 떼어버렸습니다. 그 후 한동안 저와 제 부사수는 주간 근무만 돌면서 지냈고요. 여러분들도 물건에다가 함부로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 이 사건 이후 밤길을 걷다가 쇼인도에 진열된 마네킹만 봐도 소름이 돋고 겁이 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